단기 매매 그 원금 대비해서 월 한 5% 정도 눌림목 위주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매매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전업 투자자 주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덕님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전에 증권사를 취업을 해서 리테일로 영업을 잠깐 있다가 네네. 전업 투자자로 금방 좀 빠르게 퇴사를 했습니다. 네네. 전업 투자 생활을 현재 한 5년 정도 이상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유튜브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좀 투자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계속 그거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7년 정도 계속해서 전업 투자를 하셨다는 것 네네. 자체가 분명히 이걸로 네. 지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이 네네. 가능한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제가 지향하는 매매 스타일은 뭔가 한 번에 막 대박을 내고 뭔가 막 비중을 싣고 막 레버리지를 해서 이렇게 좀 화려한 매매를 좀 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확실하게 또 확률로만 딱 접근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비중도 딱 기계적으로 비중도 만약에 뭐 5%, 10%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자동 매매, 시스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의 개입을 하는 이유는 이 재료가 과연 강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좀 이렇게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일단 전업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타도 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단기 매매 계좌에서만큼은 한 단기 매매 그 원금 대비해서 월 한 5% 정도를 내는 꾸준하게 거를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좀 목표를 하고, 실제로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월 5%면은 와, 이게 복리로 하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단기 매매에 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네네. 계속 복리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네네. 시드가 단기 네. 매매 계좌에서만큼은 그게 계속 늘어나면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커지면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5%의 기준은 약간 단리 기준입니다. 단위 기준. 네, 단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평균적으로 5%라는 얘기지 막 매달 다 막 그렇게 내는 건 아니고, 어쩔 때는 시장이 좀 별로거나 좀 뭔가 안 맞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예상하던 게 많이 벗어날 때는 뭐 거의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 생각보다 또 매매가 잘 됐을 때는 5%가 아니라 뭐 10%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5%에서 잘 되면 10% 전후로 좀 나는 편이고, 네네.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좀 전업투자자 생활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대박이 난 건 또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고, 네네. 좀 오히려 회사 다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좀 삶을 지난 동안 좀 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나름대로의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같은 단기 매매 단타여도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단타라고 생각하면은 인식이 이거는 무조건 막 도박 같은 거고 위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물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게 또 사실이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또 반대로 이런 단기 매매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처럼 나에게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하나 만드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감정을 막 엄청나게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이렇게 침착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전업 투자자든 좀 트레이딩 영역에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좀 그런 짜릿함? 그러니까 매매를 함으로써 네네. 뭔가 도파민이 약간 막 자극이 되면서 네네.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도박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결과가 좋지 못할 확률이 높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 매매에서 단타에서 뭔가 한 번에 대박 1억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거의 90% 이상은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도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참 그런 거 많이 요즘 뜨잖아요. 퀀트. 네네. 네, 퀀트라는 개념도 사실 단기 매매 그 퀀트라는 거를 적용하기가 가장 좋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면 단기 매매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중요한 또 매매 전략 중에 하나고 이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대박만 노리는 뭔가 이 도박장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최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저는 단기 매매 계좌에서는 이렇게 생활비 플러스 뭐 어느 정도 제가 또 투자를 딴 데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기 투자 계좌에서도 만약에 단기 매매 계좌에서 이번 달 수익이 뭐 한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은 생활비 정도 하면 500만 원 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장기 투자 계좌로 옮기고 그 장기 투자에서도 제가 또 긴 관점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아가서 단기 매매로 막 완전 대박을 내겠다보다는 그거는 되게 꾸준하게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저는 장기 투자로도 계속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도 성장주나 가치주, 배당주 위주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는 또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내에서 복리로 이제 굴리는 게 목적이어서 거기서는 네네. 이제 인출을 하지 않고 네네. 인출은 단기 매매 계좌에서 인출을 하는 거고 네.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그렇게 처음에는 성장주 가치주 위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당주 위주로도 많이 포트가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과정은 배당으로만 이제 생활이 가능한 그렇게 되는 게 일단 저의 이 방향성이고 네네. 일단 그렇게 경제적 자유 이루는 게 좀 목표라고 저는 네.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분들 저번에 이제 남석관 대표님도 저희가 자주 모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단기 트레이딩 계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약간 네. 대형 성장주, 뭐 우량주 그런 데 투자하면서 약간 복리 효과를 누리는 네. 그렇게 해서 계좌를 좀 이원화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자주 전달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단기 트레이딩은 좀 위험한 거다.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덕님 모시고 오늘 네. 좀 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도 좀 풀어보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서도 살짝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위험하게 그렇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주덕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좀 안전하게 최대한 네.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뭐가 다른 거죠? 뭐 초단타, 스캘핑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매매 패턴이 눌림목 매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타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뉘어요. 그것도 사실상 이 주식의 만약에 뭐 10년, 20년 정도 최근 역사를 봤을 때 그때 또 유행했던 또 단타 스타일도 다 매번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요즘 최근 기준으로 일단 초단타라고 한다면은 거의 스캘핑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도 범주가 이제 여러 가지 나뉩니다. 뭐 뉴스로 매매를 하는 뉴스 매매가 있고 그러니까 시황이랑 같은 개념 시황 매매 뉴스 매매가 뭔가 뉴스나 들어왔을 때 막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는 막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수급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갑자기 막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막 누군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좀 빠르게 포착을 해서 단타를 치는 그런 네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가 요즘에 좀 핫했던 게 작년에 굉장히 이 매매 기법이 굉장히 잘 먹혀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돌파 매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의미 있는 최근의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하기 전이나 돌파할 때쯤에 같이 이제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는 거를 이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이제 단타 스캘핑의 거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 합니다. 이거를 뭐 굉장히 어쨌든 소수긴 해요. 네. 굉장히 소수의 고수분들은 이걸로 계속 수익을 잘 내고 계시겠지만 네네. 저는 애초에 그렇게 좀 빠르게 너무 긴장감 있게 막 이렇게 시세에 막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좀 하진 않아서 저는 좀 눌림목 위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눌림목이라는 개념을 좀 하는데 눌림목은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스윙 투자로 뭐 며칠 또는 1, 2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도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이 전자의 그 엄청 스캘핑보다는 약간의 한 템포 조금 쉬어가지만 꾸준하게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면서 스윙 투자도 가능한 이런 눌림목 매매 위주로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눌림목 매매 그 정확한 정의? 약간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눌림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주식이 한번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있나요? 계속 막 쉬지도 않고. 완전 작전주 아니면 그런 게 없겠죠? 네, 거의 좀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중간에 이제 쉬는 구간이 나와요. 뭐 어느 날 뭐 10% 올랐다가 네네. 그 다음날 뭐 계속 10% 오르지 않잖아요. 네네. 10% 올랐다가 뭐 한 2%든 3%든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팔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이냐 이게 끝나는 완전히 시세가 끝나는 그 구간이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은 시세 초입에 또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 대신에 또 괜찮은 또 재료나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중요한 또 호재나 재료가 나왔을 때 이거는 분명히 한 번에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을 이제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빠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 두 차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던 분들은 사고 싶은 이제 대기 매수세가 되는 거죠. 대기 매수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너무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는데. 근데 네네. 지금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조금 기다리니까 주식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처음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와진다면은 대기 매수자들은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하고 싶은 그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야 이거 많이 올랐는데 벌써 뭐 한 3% 5% 조정 나왔네? 그럼 난 이거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대기 매수자든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그런 파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식시장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우리가 좀 더 너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차트 모양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재료,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눌림목의 패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냥 꼭 급등하는 걸 따라가지 않더라도 좀 여유 있게 비교적 직장인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눌림목으로 그냥 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리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뭐 여유 있게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의 접근도 저는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막 시황 매매, 뉴스 매매, 돌파 매매는 정말 그거는 전업 투자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업 투자자를 계속 컴퓨터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래서 실제로 근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어도 쉽지 않은 매매고 원래 주식 매매가 뭐 쉬운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비교적 눌림목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제가 둘 다 해봤지만 굉장히 좀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확실히 마음에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니까 수익도 더 잘 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눌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눌림목이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딱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내지는 약간 뭐 단기적인 조정? 근데 그럴 때 이제 들어간다. 뭐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 접근하는 방법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겠죠. 이게 정말로 더 상승하기 위한 양호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아마 눌림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동님 모시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뭐 직장인 투자자, 특히나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가 이 단타하면은 완전히 그냥 심신이 네. 망가질 수가 있다. 하루 종일 뭐 그런 MTS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은 주동님이 하시는 그런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네. 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이제 그런 시간 안배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뭐 직장인 투자자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의 주식시장을 제 매매 스타일대로 만약에 간다면은 거의 많이 안 봐도 됩니다. 한 6시간 반 동안 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어, 그 정도만 거의 체크를 하면 되고 물론 네네. 중간중간에 혹시 시세가 나오는 정도?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또는 뭐 예상에 벗어나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를 네. 판단하기 위한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확인 정도는 하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그 전날에 이미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 시나리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뭔가 딱 기계처럼 뭔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만약에 뭐 같은 A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만약에 2가지에서 3가지 내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A 시나리오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B 시나리오면은 그냥 매매 안 하고 뭐 C면은 뭐 하루 더 지켜보면서 종가까지 보고 판단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그 전에 저는 머릿속에 이미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딱 시작을 했을 때 9시부터 보통 10시에서 10시 반까지 보면은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다 나와주고,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날 종목들은 다 나오고, 아닌 종목들은 그냥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네. 오전에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그냥 좀 쉬다가, 이렇게 쉬다가 한 2시 반? 그 정도 이후에 네네. 1시간 정도 좀 더 마무리하고, 종가 부분에 뭐 매수를 할 게 있으면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뭐 굉장히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전장에만 매매를 한다던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단타를 한다고 해서 계속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본다고 해갖고 그게 꼭 수익이 또 잘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딱 압축을 하고 또 그 오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는 오전 시간대에 또 집중만 해도 괜찮게 또 수익이 또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이미 제가 이미 머릿속에 이제 세워놓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원래 미리 이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약 주문이라든지. 네, 네네. 이제 매수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좀 일찍이 시간이 뭐 한 8시 반부터 벌써 막 들어가는데 네네. 그냥 다 걸어놓고 그냥 제가 바쁠 때는 그냥 걸어놓고 볼일을 막 봤습니다. 이제 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저는 대학생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네. 대학생 때는 물론 그때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이긴 했는데 네네. 그냥 제가 원래 뭐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주문을 걸어놓고 그냥 제가 원래 공부든 뭐 일이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보는 거죠. 체결됐으면은 제가 또 매도할 구간에도 매도로 걸어놓고 안 됐으면은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을 계속 안 보는 게 수익이 더 잘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막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이 잘 나오는데 네.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그 시세가 흔들리는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잠깐만 빠질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냥 했으면 됐는데 내가 자꾸 시세를 보는 바람에 잠깐의 파동에 내가 또 매도를 해버리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타에 대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에 막 주식시장을 계속 하루 종일 뚫어져라 쳐다봐야 뭐 수익이 많이 난다 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딱 집중해서 매매를 좀 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네. 그 근무의 시작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예약 주문이라든지 네. 내가 이제 그 이미
장기 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네. 뭐 이런 시나리오 가면 매수를 하고 아, 만약에 반대 시나리오 가면 매수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렇게 막 장기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네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단타를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안 좋은 선입견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단타에 대해서 거기에서 질문 주셨는데 근데 그게 딱 그거예요. 대부분 이게 내가 단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뭐 따로 일을 하는 게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주식에 단기 매매까지 같이 병행했을 때는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맞아요. 막 그런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일단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비중을 내가 한 번 더 대박을 노리려고 하면 안 된다. 단기 매매에서. 그러니까 네네. 그게 곧 제가 비중을 충분히 이 정도는 크게 나한테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의 그 비중이나 그런 금액으로 단기 매매를 좀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한 번에 대박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상이 좀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투자가 또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딱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단기 매매는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잘만 내가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욕심을 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 정도의 비중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정말 내가 막 뭔가 부담이 적어야 되잖아요. 이 금액 그렇죠. 자체가. 네네네. 근데 뭐 어떤 분 사람마다 그 그릇의 크기는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때 마음이 정말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들어가도 뭐 자산이 많으시면은 뭐 그쵸. 편안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산이나 본인의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든 어쨌든 뭐 그런 내 일상에서 크게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은근히 중요한 또 캐시플로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도박식으로 사고 팔고를 뭔가 그 짜릿함, 그 스릴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뭔가 게임을 하듯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한 방에 역전하려는 분들 그러다 보면은 다 필패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한번 내가 매매를 만약에 안 되고 있을 때 한번 좀 되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굳이 매매를 내가 원래 처음에 세운 원칙이든 뭐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전략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자꾸 손이 가서 막 매수 매도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흔히 뭐 뇌동 매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거가 정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주식 그 계좌에 예수금이 남아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불안하다. 예수금이 남아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계속 계속 다 매수를 해야 되고 그냥 매도함과 동시에 바로 매수할 거 찾고 막 확실하게 이게 근데 검증된 그 타점이나 기법도 아닌데 그냥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매수를 함과 동시에 뭔가 마음이 약간 좀 약간 좀 막 도파민 올라오면서 네네네. 약간 막 호르몬 분비되면서 네네. 약간 즐기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지켜지기가 너무 어렵다. 난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이런 잠깐의 시세 흔들림에 너무 감정이 요동을 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 그러면은 거의 단타는 좀 안 맞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긴 해요. 너무 비중이 커서.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절을 한다면은 단기 매매도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투자를 오래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습관,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10년, 20년을 해도 계속 돈을 잃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도 정말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자신의 그릇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금액 사실 그 금액은 상대적인 거겠죠. 자기가 이제 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 이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캔들은 빠지지 않았어. 근데 거래량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대비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언제든지 또 위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월 솔직히 5% 정도 수익 나는 것도 굉장히 또 뭐 어렵지 않거든 생각보다.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런 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 그 발굴하시는지 구체적인 약간 좀 발굴 프로세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발굴 프로세스. 네. 하루 약간 일과에 대해서 약간 아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아, 하루 일과가 오히려 더 네. 편하겠네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장 시작을 하면은 전날에 세워둔 시나리오들을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때 좀 뭐 쉬고 점심 먹고 쉬고 하다가 2시 반쯤에 오후장에 뭐 변화된 게 있는지 또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할 만한 게 있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루틴이 돌아가려면은 네. 장이 끝나고 나면 네. 그 오늘 하루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징주 특징적이었던 게 어떠한 섹터나 어떠한 테마군이나 네. 이렇게 뭐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뭐 상승을 많이 한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뭐 거래 대금이 오늘만 뭐 1,000억, 2,000억이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억, 2,000억의 매수 매도 거래 대금이라고 그러는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유가 뭔지 그냥 완전히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차트만.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완전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오른 이유가 뭔지 어떠한 이슈로 올랐는지 호재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게 내가 조만간 눌림목을 공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항상 주식시장 장이 끝나면은 그날 종목들을 제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 수준에서 한 500 종목에서 한 700 종목 네네. 정도는 한 번씩 쭉 봐요. 어.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올랐던 섹터들이 왜 올랐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종목들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로 제가 그거를 관심 종목에 뭐 넣어놓고 대기를 시켜놓는다고 해갖고 그거를 반드시 뭐 무조건 매매를 한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뭐 지켜볼 만하다라는 것들은 계속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보다 보면은 조만간 제가 이제 또 원하는 그런 눌림목의 타점들이 올 때 그때 매매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또 반대로 원래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볼 필요가 없는 종목들 어느 정도 뭐 시세가 뭐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안 봐도 되는 종목들은 또 네. 삭제를 하고 네. 이런 식의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뉴스들을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많이 하죠. 아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러면은 투자 심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뉴스를 체크하는 편이고 그거를 통해서 차트를 딱 장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런 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저녁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저녁에는 그냥 네. 저녁 또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네. 이제 미국장 정도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미국장 정도 특징적인 거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네. 물론 이게 오전장 이게 미국장에서는 이제 시작했을 때 오전장이죠. 네네. 그 잠깐 그거 보고 자겠지만 물론 오후장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대충 머릿속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만약에 미국장이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하네? 뭐,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하네? 아니면 리오포닝 관련 섹터들이 뭐 네네. 강하네? 이런 것들이 그나그나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간단하게만 입력을 하고, 이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장이 어떻게 끝난지 그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이 들죠. 네네.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네네. 미국장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장 한번 보고 미국장이 뭐 많이 올랐네 또는 많이 떨어졌네. 그럼 많이 올랐으면은 뭐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고 어떤 섹터가 많이 뭐 떨어졌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그거를 그대로 매매를 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걸 또 뭐 역으로 뭐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러면 내가 원래 차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지라고 세운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장으로 인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시나리오도 수정할 게 있으면 거기서 좀 반영을 해서 오전장에 좀 간단하게 뭐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해서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루틴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종목 선정이지 않나. 내가 이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이 관심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이슈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왜냐면은 이런 이슈들이 만약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서 오르내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TV나 뭐 아는 유튜버들도 다 얘기를 하고 충분히 그게 얘기가 나올 게 뻔해요. 만약에 굉장히 많이 핫한 만약에 테마들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NFT나 메타버스나 뭐 네네네.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 굉장히 단기간에 끝날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잠깐 반짝하고 끝날 건지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종목 선정을 계속 매일같이 웬만한 종목들을 다 보면서 네.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 재료의 지속성?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하나의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네. 이게 좀 확산이 된다든지 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약간 지속적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재료? 뭐 그런 거는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사실 네. 약간 좀 기술적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평선 네. 이런 거는 딱 알면은 네, 맞아요. 뭐 대충 계량적인 거기 때문에 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정성적인 거라서 이 부분이 좀 이게 많이 어려워요.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그쪽으로 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방향성을. 그러니까 그런 구간은 이거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경우 뭐 에너지 대란이라던가 네네. 만약에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뭐 천연가스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한번 탁 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가스가 오르면 계속 오르면은 뭐 시세가 나오겠지만 그게 만약 어느 정도 협상이 되거나 또 정치적인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협상이 되거나 또는 천연가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갑자기 시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이게 에너지 때문에 올랐다 싶으면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 몇 달 됐죠? 한 2달 됐나요? 그 요소수 대란. 맞아요. 네. 네, 요소수 대란도 그것 때문에 관련 막 주식들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연속성에 대해서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공급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면 그러면 끝이잖아요, 완전. 네네네. 해결되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뭐 로봇이라던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거는 계속 이슈들이 막 오히려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만 일시적으로 뭔가 한 번에 일회성인 재료들 언제든지 어떤 뉴스나 어떤 뭔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확 소멸돼 버리는 그런 이슈들은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네. 막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재료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시가 됐나요? 그런 네, 말씀 잘 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감이 옵니다, 이게. 네. 단기간에 끝날 이슈인지. 뭐 사실 네. 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긴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그런 뭐 단기간의 규제, 제재, 공장 가동 중단, 뭐 그런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맞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시세가 거의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 재료들은.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 이 종목 관련된 그런 매매를 할 때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갑자기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푸틴이 한마디 하면은 막 급등과 급락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가 뭐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뭐 예전으로 따지면은 뭐 그런 대북 관련된 테마도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뭐 네네. 말 한마디에 네. 막 하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켜볼 만한 테마는 물론 그때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을 때는 그때는 다 같이 뭐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유의를 해야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롱런하는 것 같아요.
대북도 사실 뭐 그때 당시 한 2018년도, 2017년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진짜 막 경제적인 통일이 막 나오고 맞아요. 미국이랑 북한이랑만 만나서 막 핵시설 파기하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네, 맞아요. 트렌드로 쭉 갈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일회성의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때는 정말 정치적인 게 굉장히 커가지고 좀 오랫동안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대북주 같은 경우는 가긴 했는데 네네. 오히려 더 이 예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방산주, 아,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그렇죠. 쏘면 막 올라가는 네네.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실제로 뭐 얼마나 관련이 있을 뿐더러 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뭐 계속 도발을 할까요? 뭐 어느 정도 또 협상을 하고 또 괜찮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그 뉴스, 막 미사일을 쐈고 뭐 핵실험을 했고 네네. 뭐 이번에도 뭐 푸틴이 전쟁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에 자극적인 뉴스에 뭔가 관련 주래 그러면은 실제로 관련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막 그런 거에 막 이거는 정말 막 공포에 또 엄청 욕심에 막 재료에 막 그런 자극적인 거에 막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재료가 객관적으로 딱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재료가 과연 내일도 일주일 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는 섹터나 테마가 딱 나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히려 이제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탈출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남들이 살 때 이제 털고 나오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일과 중에서 제가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끝나고 나서, 장이 네. 끝나고 나서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 쓱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정도 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래도 한 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완전 처음에. 네. 근데 지금은 워낙 그게 막 이렇게 탁탁탁 이제 빠르게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쓱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차트를 보는 건가요, 그러면? 네, 차트를 쓱 보죠. 아, 네, 근데 요즘에는 한 30분이면 다 봅니다. 30분 보면은, 그러면 500개에서 700개에서 30분에 보면은 거의 한 몇 초 만에 보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툭툭툭툭 이렇게 보는 건데, 아. 이제 이마저도 좀 불편하시다 하면은 저도 따로 이렇게 조건 검색식 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왜냐면은 뭐 필터링을 많이 넣으면은 그게 봐야 할 종목들이 뭐 100개, 200개를 확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그런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고,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약간의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무식하게 그냥 다 보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혹시나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검색식으로 거르다 보면은 막 0.1% 못 네. 미쳐가지고 맞아요. 그 검색식이 안 들어온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미묘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그냥 다 보려고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검색식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일 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재료? 네.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눌림목을 잡아내기 위한 약간 지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약간 좀 뭐 차트 베이스로 나오는 뭐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래량 보는 법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네. 제가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차트에 네. 주지표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거래량, 네.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네. 그리고 캔들. 네네. 딱 이 세 가지가 차트에서는 주 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네네. 뭐 볼린저라든가 뭐 엔벨로프라든가 뭐 MACD라든가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보조 지표들은 별로 참고를 안 하고 딱 주 지표만 많이 보거든요. 거래량, 캔들, 이동 평균선으로 그 세 가지에 대한 조합, 일봉, 분봉, 주봉 이렇게 참고를 해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합으로 매매를 좀 근거를 참고를 하고 물론 재료는 당연히 네네. 제일 중요한 재료도 참고를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차트를 보고 눌림목이나 약간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 거기에서 좀 많이 저는 좀 포착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도 네. 만약에 거래량을 봤을 때 네. 자, 여기 밑에 나온 게 요런 게 거래량이죠. 네. 그죠? 그럼 보시면은 자, 주가가 올랐을 때 네. 이 거래량이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줄었죠. 굉장히 많이 네,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안 빠진 거예요.
거의 유지가 됐잖아요. 요 네네. 부근에서. 네네. 상승 부근에서.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주지표를 봤을 때 이제 캔들이 이제 가격이죠. 캔들은 빠지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대비해서 거의 뭐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완전히 줄어든 상태고. 네네. 근데 주가는 안 빠지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주가는 많이 올랐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 사람은 다 팔았다. 팔 사람은 다 팔았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거를 다 소화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네네. 그거를 다 소화시키면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원래 보통 차익 실현이 막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네. 막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주가는 이상하게 전혀 빠지지 않고 근데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 말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가 많이 쥐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어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어떤 뭐 세력이든 뭐 기관이든 이게 많이 매수를 한 상태고 그 매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구간이 보통 단기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관점인데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변곡점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매도할 사람이 다 매도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조금만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네네. 매도할 사람이 다 팔았으니까 네네. 위로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주지표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 네네. 캔들이랑 거래량이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재료를 한번 보는 거죠. 재료가 이게 뭘로 올랐지? 자율주행은 지금 뭐 애플에서도 다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올해 내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내년이죠. 네네. 2022년 네네.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막 뉴스로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다 없다 딱 판단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아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재료까지 연속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거래량, 캔들 이런 것까지 같이 봐서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네네. 그럴 때 매매를 그런 기회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막 하루에 막 수십 번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사실상 이런 식으로만 저희 최적의 매매만 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뭐 많이 매매를 해봐야 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로 굉장히 좀 매매를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렇게 다시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은 이렇게 좀 상승이 잘 나오게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이 또 어떻죠? 많이 줄었어요. 네. 이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죠? 이때랑 비슷한데 네. 이제 음봉이에요. 이번에는 좀 그렇죠. 빠졌어요. 네. 한 8% 정도 빠졌는데 네.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많이 들어왔던 또는 좀 물렸던 분들이든 아니면 좀 차익 실현 하고 싶은 분들이 네. 여기서 다 팔았는데 네. 이 3일 동안 네. 3일 동안 많이 팔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네. 3일이 지나니까 확 또 줄었어요. 그럼 네. 이 상황이 네. 자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팔 사람 그럼 다 팔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언제든지 또 위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네, 똑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봉이 저 정도 좀 크게 나왔는데 네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뭐 그렇게 무서워할 음봉인가? 우리가 흔히 이론을 공부를 할 때 기술적 네네. 지표를 많은 분들이 공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음봉을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은 가장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뭐 책에 나온 그런 기술적 지표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 뭐 의미가 있다. 이건 또 아니지만 네네. 거기서도 일부 중요한 또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또 적용이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또 줄어들었을 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단기 눌림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뭐 매수 급소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나올 때까지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볼 필요가 없이 네. 그냥 오늘 하루 마감할 때쯤에 이렇게 흐름이 끝났네? 그러면은 뭐 종가에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날에 뭐 오전에 잠깐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와. 그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왜냐하면 또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관련된 종목,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시장에서는 또 주식시장에서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내가 만약에 원하는 최적의 이런 패턴이나 원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런 매매 위주로만 거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옵니다. 왜냐면 시장이 워낙 또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막 꼭대기에서 네네.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눌림 거래량이 줄어든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놓쳤다. 네.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너 말고 딴에 또 투자하면 네, 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네. 그런 마인드만 가지면 솔직히 이렇게 단기 매매에서 한 달에 뭐 기회가 많이 안 오더라도 뭐 한 5번, 10번? 뭐 5번만 오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수익률이. 괜히 이것저것 쓸데없이 막 추격 매수하고 하다가 손실 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해도 월 솔직히 5% 정도 수익 나는 것도 굉장히 또 뭐 어렵지 않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매일같이 매매를 해야 수익이 잘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근데 이런 구간에서만,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에서도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량 관점에서만 보통 설명을 드린 건데, 대충 이런 눌림목들을 제가 좋아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게 캔들의 모양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매물을 소화하면서 네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줬고, 네. 지금 두 번째 저기 좀 크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음봉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저 정도면은 이제 팔 사람은 팔고 뭐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게 제가 또 뭐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접목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캔들의 패턴까지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캔들의 그런 패턴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캔들도 보긴 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주지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캔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아니면 매물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캔들이기 때문에, 네네. 캔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량까지 같이 본다면은, 뭐 굳이 막 캔들이 내가 꼭 원하는 뭐 패턴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우린 접근을 여기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도,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그러면 닿을 때 사는 겁니까?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 바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이 조금 잘 보이게 진하게 할까요? 이동평균선이 네. 가격의 종가 기준 평균 가격이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분홍색이 네. 5일 이동평균선이고 11선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거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 동안 이렇게 5일 동안 요 가격의 종가를 합친 평균 가격인 거죠. 네네. 그리고 10일은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선은 최근에 요런 10일 동안 주가 종가를 다 더해서 이제 10으로 나눈 가격을 이렇게 선으로 이은 거예요. 네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완전히 평균 단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5일 동안 사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가격대가 대충 요 정도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평균 단가는 아니지만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일도 마찬가지로 최근 10일 동안 매도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앞서서 눌림목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대기 매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놓쳤어요. 내가 네네. 주가는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럼 네네. 나는 이게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네.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올라가느라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5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다는 그 의미는 최근에 5일 동안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게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들 많이 보는 2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한 달짜리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도했던 평균적인 단가로 유추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그게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지선 라인이 되는 거고 만약 반대로 있을 때 주가보다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매도했던 사람들이 가격대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가가 그거보다 아래에 있다면은 최근에 매도했던 사람들이 다 손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그 평균 가격대로 올라가면은 최근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심리로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디어 지금 뭐 마이너스 5% 정도 있었는데 본전에 왔네? 그럼 대부분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 부근에 가면은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그 부분에 맞고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그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와 심리들을 같이 투영시켜서 만든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이동평균선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되나요? 네. 좀 많이 어려워질까 해서. 괜찮아요. 네. 이게 또 여기에서 그러면은 네네. 이동평균선 그래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네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그러면 닿을 때 사는 겁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런 매매를 할 때 좀 단순하게 그렇게 또 시장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수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아까 본 차트를 예시를 드리자면 네. 자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요 분홍색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날 캔들이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요렇게 5개 캔들, 이렇게 5개 캔들의 평균이 요 가격인데 네. 이제는 요렇게 5개로 요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하나가 없어지고 네.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네. 평균 가격이 네. 여기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단순 계산식 가능하고 뭐 이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조건 검색식이나 아니면 뭐 분봉상에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미리 알 수 있는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약에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럼 내일의 가격이 내일의 이동평균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만한 가격이 어디인가를 미리 한 수 앞을 바라보고 나는 좀 더 빨리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미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다음날 5일선이 여기까지 온다고 만약에 계산이 됐을 때 네. 그럼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요 가격대가 또는 요 밑꼬리가 매수 타점이 되잖아요. 왜냐면 내일이 되면 5일선 자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날 어떻게 보면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요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5일선 매매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닿을 때 사야지 기다리다가 매수를 못하고 차트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닿은 것처럼 보이고 되거든요. 막상 이렇게 타다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닿은 것처럼 보이죠. 네네. 이렇게 닿은 것처럼 막상 여기선 닿은 것처럼 보여. 그럼 이거 보고 닿을 때 올라가네. 그러면은 닿을 때 사야지. 근데 현실은 그 전에 미리 이렇게 한 수, 두 수 앞을 보는 분들이 미리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왜 같이 다 조합이 돼야 되냐면은 이동평균선까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래량, 네. 재료 네.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게 이렇게 맞춰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렇게 미리 한 수 앞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일선을 깼잖아요. 그렇죠. 분홍색이 5일선인데 네. 그럼 이 다음은 11선이 밑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10일 동안 매수 매도했던 사람들의 얼추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여기서 며칠만 유지가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요 가격대에 조금 더 빨리, 그럼 그 디테일한 타점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더 한 수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빨리 매수를 한다면은 뭐 닿기 전에 요런 구간이 되겠죠? 요런 구간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참 밑에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나라고 갸우뚱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 반등이 나오고 나면 어떻죠? 음. 굉장히 닿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네네. 11선 부근까지 닿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 전으로 돌아가면은 닿은 것 같이 안 보이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런 구간이 물론 이것만 보고 매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적용하면은 의미가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차트가 막 1년에 방대한 차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긴 차트. 네. 근데 이동평균선이 정말 잘 적용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동평균선이 보면은 부채처럼 착 이제 펴져요. 한마디로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격이 벌어진다고. 그렇죠. 뭐 하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쫙 네. 벌어진다. 네. 그렇죠. 이격이 네. 퍼지고 요럴 때 요런 기술적 지표들이 잘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막 요런 구간 있잖아요. 역배열 나오는 구간. 네, 역배열도 네. 역배열인데 네. 뭔가 이렇게 이격이 굉장히 막 확 커지지 않았을 때 보면은 많이 좁혀졌을 때요. 네, 보면은 뭐 요런 구간 보면은 네. 뭐 5일선, 11선, 21선이 막 다 뭐 붙어 있고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런 구간에서 막 이동평균선을 막 적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들을 이제 백테스트를 해봐요. 네네. 만약에 퀀트베이스로 만약에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런 걸 딱 해보면은 이 전체 구간을 가지고 딱 검증을 해보면은 유의미한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요런 차트 흐름들에서 또 이 골든 크로스니 아니면은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니 이런 네네. 것들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만약에 검증을 해봤을 때 만약에 1년이란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네. 사실상 이동평균선 지지가 제대로 맞아 떨어질 때는 요 구간밖에 없고 사실상 요 구간은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을, 의미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한 20%만 맞고 나머지 80%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확률을 봤을 때는 네. 이동평균선 매매 순 엉터리다. 골든크로스 순 엉터리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전체를 보고 그냥 검증을 백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시면은 이런 기술적 지표에 완전히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런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간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관심이 없을 때는 기술적 지표든 모든 주 지표든 다 맞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1년 중에 말 그대로 20%, 30%이 구간에만 맞을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말 그대로 종목은 많으니까 네네. 내가 정말 확률을 높게 접근할 수 있는 요 구간들이 나올 때만 그 종목들만 이제 트레이딩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네네. 나머지 10개월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는 뭐 들쭉날쭉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네네. 이쪽 섹터로 갔을 때는 자율주행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와주고 뭐 그전에는 이렇게 재미없을 때 뭐가 갔냐면은 말 그대로 뭐 메타버스 NFT가 굉장히 시세가 좋게 나왔고 만약에 뭐 거의 많이 오르고 났을 때는 지금 또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뭐 로봇주들이 또 오르기 시작했고 네네. 계속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테마군들을 만들고 차트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들을 적용을 해도 되는 구간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시장에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에서만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보고 검증하다 보면은 아예 그 의미 있는 샘플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도 만약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확률을 직접 다 구해보고 어떤 구간에서 맞는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확실히 확률이 높게 나오더라. 내가 원래 보던 거래량이든 이동평균선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들을 다 하나씩 왜 그런지 필터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방대하게 내가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들이 나만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축적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나만의 단단한 원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칙이 생겼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비중을 일정하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만약에 뭐 동전 던지기가 이제 정확하게 50%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번만 던지면은 뭐 앞면이 뭐 이제 8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100번에서 1000번 반복을 하면은 거의 50%에 정확하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수의 법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안다면은 1년 동안에 2달만 나온다. 만약에 그랬을 때 막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막 당연히 매일같이 매주 찾을 수는 있고 거기에서만 일정하게 욕심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승률이 80%다. 그럼 80%에 계속 10%의 비중이든 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비중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뭐 20%의 확률로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같은 비중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승률 80%가 된다면은 그냥 돈이 계속 조금씩 쌓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좀 확률로 컨트 베이스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내가 기계적으로 매매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도 좀 뭔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박 막 네네. 그렇게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좀 괜찮게 좀 하나의 정말 중요하게 물론 전업 투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해치 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뭐 기아 현대차에서도 몇 달 전에 다 나왔었고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뭐 그런 펀드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요. 이 과거 데이터상 개인 투자들의 손절 물량이 이만큼 나왔었다. 아. 그 듣고 보니까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이게 사는 그 시점에 대한 약간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만약에 파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파는 매도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사실. 네, 매도가 가장 어려운데 일단은 매수가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샀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기 뭐 저항대 같은 거는 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만약에 네. 제가 뭐 설명드린 그런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캔들로 봤을 때 이제 캔들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캔들이 요렇게 윗꼬리들이 있고 요런 구간들은 네. 최근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전 심리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매물대 또는 저항대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캔들로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냥 기계적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단 뭐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욕심 없이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내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정말 힘이 강한 것 같아.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흔히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오버슈팅까지도 계속 나올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항대에서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이 정말 뭔가 강해서 계속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나머지 물량을 한번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봐라. 근데 난 일단은 조금은 일단 매도를 해놨으니까 네네. 만약에 이게 내 예상에서 틀려서 다시 내 본전 가격이든 아니면 좀 마이너스 정도가 될 정도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익절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내 판단이 틀렸네 라고 하고 인정을 하고 그냥 본전이든 약손절이든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매도에는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의 저항대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을 수익 구간으로 먹고 난 욕심 내지 않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정말 강해서 난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래 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이거를 뱉어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부 뭐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는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죠. 매수는 이제 기술인데 네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답이 없고 본인이 그냥 선택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가져가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손절도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시나리오를 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 시나리오에 손절에 대한 시나리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이 지지 라인이나 이런 지지 라인의 요 구간은 좀 이탈을 시키면은 네네. 그 이후에 저도 그 과정들을 당연히 다 그 백테스트 같은 과정들 해서 네네. 검증을 지금까지 해왔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구간들을 지지 라인을 이탈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라고 된다면은 거기에서는 당연히 또 손절이 나가게 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절대적인 퍼센트로 네. 만약에 뭐 나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뭐 3%, 5%, 네네. 10% 빠지면은 네.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물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여기까지 추정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양호한 눌림목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는 내가 좀 더 미리 샀지만 여기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단순 마이너스 퍼센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홀딩을 한다던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흐름이 나와. 그러면은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예상한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단기 트레이딩만큼은 네네. 장기 투자에서는 결국에는 회사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차트에 이런 잔파동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트레이딩에서만큼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세운 시나리오에서 벗어났다면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처음에 대수의 법칙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종목들은 매일같이 나오고 매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매매를 일정한 비중으로 반복을 한다면은 계속 돈이 쌓일 거라는 걸, 수익이 계속 쌓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안 나왔네. 내가 실패한 뭐 20, 30%의 확률로 안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거에 계속 최대한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하나의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이 손절, 이 금액 여기에 굉장히 감정에 이입을 해갖고 막 이 돈이면은 막 뭘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을 갖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거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또 매수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계좌에 막 종목들이 막 몇십 개 이렇게 쌓여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미련을 많이 갖거나 감정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내려놓으면서 좀 하는 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패턴도 있잖아요. 약간 세력이 뭔가 개인 네. 투자자를 턴다든지. 그래서 그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 혹시 네. 좀 이런 뭐 차트를 통해서라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네. 차트 말고 그냥 왜냐면은 말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네. 일단은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만약 차트를 본다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뭔가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아니면 캔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캔들에서도 뭐 전날 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뭐 저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구간들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이탈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약간 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거는 뭐 흔히 말해서 뭐 막 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중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형주에서도 다 나옵니다. 진짜요? 네, 이런 거는 뭐 최근에도 뭐 기아 현대차에서도 몇 달 전에 다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들이나 외국계 뭐 그런 펀드들도 같이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요. 이게 좀 알고리즘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네. 정말 이 메이저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네. 굉장히 방대하게 정말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렵게끔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데이터에서 다 나와지는 건데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게 만약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약간 5일선이라든지 뭐 10일선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패턴. 뭐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전저점이라던가 그렇죠. 약간 전저점. 그렇게 막 네네. 일봉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네. 전저점들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구간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다 막 쌓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헤지펀드에서 알고리즘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 구간을 깨고 몇 % 이상 이탈을 시키면은 과거 데이터상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이만큼 나왔었다. 아,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거를 공매도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니면은 본인이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일시적으로 투척을 함으로써 그 지지선을 이탈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탈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만큼 나오더라. 그럼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주가를 올리면은 좀 더 가볍게 매집이 좀 더 저가의 매집도 할 수 있고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개미털기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거는 저점을 이탈을 일시적으로 시키고 사람들이 손절 물량을 유도해서 네. 주가를 다시 사서 올리는 패턴이고 네. 반대인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뭐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지금 막 그런 걸 많이 막 유행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고점대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시켜 놓으면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거다라는 게 있으면은 네네.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서 네. 달려들 때 물량을 던짐으로써 털고 나온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하게 범위가 개미 털기라고 하나의 범주로 한다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뭐 대형주에서 나오는 패턴들 아니면 조그마한 테마주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돼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서 좀 많이 실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을 시켜요. 그럼 네.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야 이거 분명히 개미털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 팔고 버텨요 만약에. 네네. 근데 그게 진짜 개미털기였으면 다행인데 네. 진짜로 추세가 꺾이면서 쭉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런 뭐 개미털기가 의심이 되는 패턴이 나왔을 때마다 이거는 개미털기야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단기 트레이딩에 한해서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인을 일부러 하락을 시켜요. 그럼 저는 한번 일부러 털려줍니다. 네, 털려줘요. 근데 네. 대신에 개미 털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면 털고 나서 굉장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회복을 시켜줄 때 차라리 그때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털기였을 때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손절이 한번 나왔지만 이게 정말 개미 털기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비록 단가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거를 뭐 손절을 만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으로 더 크게 연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만약 개미 털기에서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장기 투자에서는 뭐 크게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장기 투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기회가 나와준다면은 내가 뭐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기회에 그냥 좀 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미털기는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개미털기 패턴이 나왔다면은 일단은 털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원칙대로. 네. 네, 다시 사더라도 다시 매수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 패턴들은 뭐가 있을까? 네. 얼마나 빠른 비교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때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게 사실 털기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약간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게 네. 또 이렇게 안정성이랑 또 확률을 네.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무조건 이거는 털기도 하고 막 계속 버티다 보면 네. 정말 그러다가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말씀을 뭐 외국계 상호펀드, 뭐 헤지펀드 그런 네.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네. 외국인의 수급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좀 활용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 네네.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참고를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고서 뭐 중소형주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중소형주들에서는 뭐 기관 외인 수급이 뭐 굉장히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급들도 대부분 단타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막 의미를 너무 있게 막 그것만 보고 이제 매매를 참고하진 않고 그냥 한 가지 뭐 이런 것도 있네 정도로만 참고를 하지 막 그거를 제가 원래 보던 이 관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그냥 참고를 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오히려 그거를 저 반대로 활용할 때도 있어요. 아, 오히려 기관이 많이 매수를 만약에 오늘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 만약에 매수한 거를 흐름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하는 패턴들도 있고 네네. 오늘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장 끝나고 굉장히 수급이 짱짱하게 이게 기관 막 200억 매수, 막 외국인 막 매수 이게 딱 찍힐 것 같을 확률이 되게 높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날 그거를 보고 오전에 매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네.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네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죠. 아, 그분들이 그걸 보고 막 달려들 때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그게 처음에는 이게 트렌드라는 게 또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단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역사에 있어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그런 수급 매매가 정말 유행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막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도 다음날 막 시세가 막 확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네.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흔한 말로 이제 좀 약발이 떨어진 거죠. 이걸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약발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기존의 보유자들이 그거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단기 매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눌림목인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의 타점이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올라간다던가 내려간다던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저는 다른 것들은 막 유행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요. 막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런데 눌림목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다른 네. 거에 비해서는 네네. 좀 유행을 덜 타고 꾸준하고 네네. 앞으로도 좀 꾸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람의 그런 인간의 본연의 그런 특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크게 뭐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약간 좀 재료라고 하죠. 좀 약간 네. 좀 지속성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뉴스 플로어, 재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다 말씀을 또 드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네네. 재료를 봤을 때 네네. 정말 일회성이냐 네네. 연속성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미 수급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올해 중반에도 뭐 메타버스 NFT 계속 잘 돌아왔었고 네.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쉬다가 최근에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게 또 로봇, 자율주행 네네. 이런 것 쪽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자동차 쪽도 조금 관심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이 이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자동차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에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뭐 이런 로봇, 자동차, 뭐 반도체까지 뭐 메타버스 결국엔 가려면 또 반도체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고루 메타버스 NFT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또 중간중간에 파동으로 죽었다가 뭐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가야 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때 이후에 많이 투자자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정말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포모 증후군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 나만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뭐 올해는 비교적 2021년은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고배를 마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네. 왜냐면 작년은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완전히 초강세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평범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시장 중에 하나고 작년 같은 게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주식을 그냥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10년을 해봤자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는 손실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떻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든 간에, 물론 제가 오늘 주제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도 뭐 장기 투자도 하고 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떤 거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건지 먼저 내 성향이나 나에게 맞는 전략들을 딱 잡고 거기에서 이제 꼼꼼하게 정말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해야 좀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포모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막 급하게 막 비중도 갑자기 막 하고 막 대출 연끌 해가지고 막 급하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지금이라도 조금씩 공부를 해서 소액으로 충분히 검증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뭔가 나만의 원칙이라든가 뭔가 틀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남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뭐 돈 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급하게 조급한 마음에 투자했던 분들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이 나서 그때 손실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길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지 차라리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주식시장은 계속 있을 거고 앞으로 평생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인생을 길게 보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내년에도 화이팅해서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원칙을 지킨다. 그런 부분은 사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단기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이 트레이딩을 해라. 이제 그런 관점보다도 사실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지? 그다음에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님 채널 방문을 하셔서 또 계속해서 영상을 또 좋은 영상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덕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